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 앞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일정이 오는 30일로 잡힌 가운데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어떻게 좀 보셨는지 두 분께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 유엔 데뷔 무대였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탄핵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러웠던 사회, 한국 사회가 이제 국제 무대에 정상적인 국가,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왔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큰 줄기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돼서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지역 영내 안정, 비핵화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것이 주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이미지 제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확실하게 국제사회에 심어줬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복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취임한 지 이제 100일 조금 지난 그런 시점에서 사실상 유엔 안보리 또 의장국이 돼서 그 사회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을 맞이했죠. 또 이러고 한 달 있으면은 또 경주에서 아펙, 이 에펙이 또 열리면은 시진핑과 트럼프가 이제 오므로써 아마 2025년도 국제 무대의 외교의 가장 중심이 대한민국 경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중심 국가가 또 대한민국이고 그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분은 참 복도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유엔 총회 이제 연설에서도 이제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현실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그런 시점이다. 그러니까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또 중단시키고 이걸 또 앞으로 군축 그러니까 축소를 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는 폐기 그러니까 비핵화 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도 이제 제시한 건데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또 만들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이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걸 없앨 때까지는 계속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게 이제 국제법의 기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은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핵의 일부가 축소되거나 더 이상 또 만들지 않겠다고 중단 정도만 해도 제재 일부를 부분적으로 또 해소를 내지는 완화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NPT 조약 그런 내용과도 사실상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제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비슷하게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북한은 매년 2, 30기의 핵 소형 탄두를 갖다 지금 이제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0월 3일 이제 9월 달에 중국 전성절에 참여함으로써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다가 미국과 서방을 제한 그런 이제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에서 한 연설은 사실상 엄청난 이 변화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과 관련해서 두 분의 평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번엔 국내로 돌아와서 국회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이와 관련해서 거세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발언 대담도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예.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예. 이게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예. 폭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네, 여야의 반응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다라면서 탄핵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면 대법원장 사상 초유의 청문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그것도 이제 그저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위한 그런 법사위 회의 소집 그 시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의안이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 청문회를 갖다 개최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심지어 집권당입니다. 이게 집권당 그런 법사위 같으면은 집권당 원내대표 진영과 그리고 당 차원에서의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갖다가 국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걸 당 내적으로 이미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렇게 공감 내지는 공유가 이루어지고 그 절차로 법사위가 이런 상황을 간 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알아보니까 결국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또 민주당 중심의 이제 간사와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 중심으로 이런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위험한 발상이죠. 이 자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갖다 이렇게 뜬금없이 그것도 야심한 밤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30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일 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또 형사고발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도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쉽게 말하면 탄핵 소추로 가겠다. 물론 헌법에 대통령이나 뭐 대법원장 다 국회의원 다 탄핵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만 위헌을 했거나 위헌적이거나 헌법을 위반했거나 법률을 위반한 그런 심대한 사실과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재명 전 후보의 그런 공직선거법 그걸 갖다가 이제 유죄 파기환송 시켰다고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지금 현재 대법원장을 탄핵으로 가겠다? 그 전 단계로 그래서 무조건적인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게 사법 상권 분립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아무리 저는 절제되지 않는 일법 권력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행사되어지는 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이거는. 예.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추진이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에 좀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뭐 5월에도 짚어주신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추진을 한번 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다시 추진을 하게 된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관련해서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약간의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논의 없이 좀 가능한 부분들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예.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원칙적으로 뭐 그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산부인이 그 국회 탄핵의 대상이고 국회 청문회에 그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예. 아까 그 이성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신이나 성역은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법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국회는 국회법 절차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 그 차원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졌는데 통상적으로 그 우리가 청문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의 청문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차원에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국회 이제 원내 지도부, 교섭단체 대표의 지도부의
어떤 입김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는 반면에 상임위 차원의 원래 청문회는 원래 상임위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회 운영의 상임위 중심주의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법사위에서의 청문회 주요 증인 대상자가 헌법 국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그러면 이제 지도부와 법사위 우리 여당 의원들 간에 협의가 있었느냐, 어떻게 논의가 됐느냐 하는 문제인데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러면 그날 의결을 하자 이런 게까지 서로 논의가 확정됐던 것 같지는 않고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원내 지도부나 당 대표 쪽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 법사위 상황 속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기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고 반면에 이미 충분히 시점의 문제이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되어 있었다는 측면에서 굳이 이게 여당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들 간에 크게 무슨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문제는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 어떤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이제 추진하는 것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100% 확실해서 이미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통상 그 경우에도 청문회가 잘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또 반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의혹 단계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제가 보기엔 그 후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할 만큼 또는 대법원장이 사퇴할 만큼의 확실하게 어떤 물증이나 증거 또는 증언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대법원장이 일부 여권 관계자들하고 여권 관계자들에게 이재명 당시 당대표죠.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이 선거법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오면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하나 의혹이 있고 두 번째는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그러니까 4월 달 그 시점에서 직후에 탄핵 직후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몇몇 분들과 대법원장이 만남을 가졌다. 거기서 또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의는 사실 이런 의혹은 빨리 해소하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청문회가 여당도 단순히 그냥 의혹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의혹을 해소해서 만약에 그런 의혹이 어느 일정 정도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대법원장이 옷을 벗어야 되는 문제로 가는 거고요. 의혹이 없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사법부를 흔드는 것도 또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를 보다 생산적으로 여야가 기왕에 제기된 의혹을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이 의혹이 있으니까 오히려 청문회 열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소를 해보자라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대법관 5명만 지금 정의로 채택했잖아요. 예. 그러면 결론은 이 발단이라는 것이 지난 5월달에 이제 서영교 의원이 열린 공간 TV에서 사실상 이 열린 공간 TV는 의혹을 그냥 썰로 풀어내는 그런 유튜버예요. 유튜브 방송인데 여기에 사전에 고지를 했어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어떤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을 그렇지만은 이런 한간에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의혹을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된 건데 이걸 지금 현재 민주당은 또 야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당임이에요. 국정 운영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입니다. 또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입법 권력 여대 야소 전국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의혹 제기나 또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러면 이걸 팩트 점검을 해줘. 이 검증 지금 민주당은 집권당이니까 당 사무처 요원들뿐만 아니라 또 집권 기능이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문제 제기에 대한 이걸 갖다가 팩트 체크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국회에서 뭐 이런 의혹 제기를 구체화된 그런 내용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할 건데 사실 이게 뭐 유튜브 방송 거기에서도 믿거나 마나 썰 이거 하나 가지고 그쪽도 사전에 또 확인도 안 했어. 자기가
문제 제기하고 난 뒤에 이런 거 사실이냐고. 이런 세상에 소영교 이 사선 의원이 국회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청문을 통해서 좋아요. 의혹을 해소하려면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중요한 게 정인 채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그날 그저께 한 것은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5명 정인 채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열린 공간 TV의 관계자, 맨 처음에 의혹 제기를 한 이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한덕수 전 총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모친 지인 이런 분들 4명 회동해서 결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대법 올라오면은 자기가 끝장내겠다, 처리하겠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린 공간 TV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정인 빼고 어떻게 이런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청문회 하는데 안 오면은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것이고 또 국민들 앞에 쉽게 말하면 이걸 마치 이 의혹이 기정사실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걸 기피하는 것처럼 이 고도의 이제 선동행위예요. 이거 망신주기용이고 이게 한마디로 국회 입법 걸려가지고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 사실상 입법 폭행하는 그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글쎄, 그 입법 폭행이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표현이신데 이제 국회에서는 어차피 그 국회의원들이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은 국회의원 개인의 의혹일 수도 있고 국민의 의혹을 대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성윤 의원 얘기한 것처럼 상당 다수의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한다면 그 의혹을 어떻게든 해소하는 게 국회의 책임이겠죠. 그다음에 이 청문회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청문회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좀 아쉬운 거는 과거에 청문회를 하면 듣기보다는 그 의원들이 말하는데 주력을 하기 때문에 예. 원래 그 자체의 목적을 더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즉 질문을 통해서 해당 당사자는 충분하게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 답변 속에서 뭔가 잘못된 예를 들면 허위 답변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을 찾아내서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청문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전에 그 대법원 측에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법원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합니다. 이 공식 전용차죠. 공용차이기 때문에 이 차의 차량 일지를 아주 세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일지를 4월달, 4월이나 5월 정도에 차량 일지를 확보한다면 대체로 동선이 나올 거예요. 대법원장의 동선이. 그러면 대법원장 차량의 동선에 따라서 의혹을 좀 더 접근해서 아까 얘기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4인 회동에 대한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의혹이 2가지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이나 그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이 하나는 4인 회동의 유무가 그렇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전에 1년 전에 이미 대법원장이 그러한 얘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발단은 지난 5월달에 이재명 당시 후보였는데요. 후보의 그 3심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동일한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91일 걸렸어요. 근데 그때 36일 만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많은 법조계,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 법원 주변은 물론이고 일반 변호사들조차도 이례적으로 그 판결이 너무 빨리 났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는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어떤 선입견, 그다음에 자신이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전제로 대법원의 합의를 유도하고 이끌어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 달여 앞둔 유력 대선 후보의 그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결론을 낸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고 그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좀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현재 지금 사법부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았습니다. 앞서 저희도 현장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왜 사법부를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천대엽 처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돼야 된다. 그 불신과 관련해서 그 해소하는 것,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의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과연 오늘 만남이 어떤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것은 이제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도
국민의 기본권이 이제 존중되는 그런 사회개혁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법원도 협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사법부 개혁의 본질은 지금 현재 퇴색해버리고, 근데 단계가 먼저 이제 개혁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인,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는데 먼저 포커스가 맞춰져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됐냐? 이게 이제 지난 3일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11일이죠. 지난 9월 11일 있었던 기자회견 때 대한민국의 이제 뭐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권력 서열을 갖다 매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입법하고 행정,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 선출 권력이니까 사법부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 분립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냥 국회에서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갖다가 이게 상권 분립에 입에 대는 그런 엄청난 발언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이야기하고 결국은 지금 청문회까지 일방적으로 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사법부가 물론 맞아요. 국민의 신뢰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그 한 사람을 존중해 주자는 거 아니에요. 상권 분립 차원에서의 이게 입법, 행정 다 서로 상호 견제 간에 최종 그러면은 입법 행위든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집행의 경우든 이런 게 맞지 않으면은 최종적인 심판은 또 상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한다는 거. 이게 헌법 정신이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수장을 그러니까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이 엄청난 정치 공작적 행위는 중단하고 실질적인 국민을 위한 이 사법개혁, 국가를 위한 사법개혁 이걸 갖다 여야 간의 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좀 제도 개선을 가져갈 수 있는 그것도 국민 공감 속에서 이런 방향으로 빨리 전환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접견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나왔던 발언들에 대해서도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은 글쎄 이게 보통 의장과 그 법원 행정처장 만남은 사실은 그 좀 오래전에 이루어졌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교롭게도 마치 이제 청문회가 결정되고 난 직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치 이제 의장이 뭔가 중재한 듯한 그리고 법원에서는 뭔가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런 논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의장 입장에서는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 시선 그러니까 따가운 시선을 전달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일정 부분 사법부의 어떤 문제점이나 그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가 크게 보면 저는 한 세 가지 문제인데 지나친 엘리트주의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어떤 그 재판 진행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끝으로 얘기한다면 국민의 상식에 지나치게 동떨어진 사법적 판단이나 일부 법관들의 윤리의식 문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동안 사실상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마치 지금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의 어떤 판결 문제, 그다음에 일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어떤 행보 이런 문제가 그 발단이 됐다고 보는데 물론 그게 그 트리거, 그러니까 끌어당긴 어떤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적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게 그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번 청문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후에 불출석에 대한 어떤 그 증인감정법에 따른 고발 여부는 뭐 좀 더 아직 불확실한데요. 즉 이번 청문회가 조금 더 그 제가 바라는 건 하나는 진실에 좀 다가가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바라는 거는 청문회와 관계없이 사법부 스스로가 좀 더 국민이 바라보는
훨씬 더 과감하고 대담한 사법부의 변화,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을 안을 좀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요. 법사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법사위가 열리면 저희가 거의 매일 다루고 있는데 이 법사위에서 다뤄진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법사위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이제 이야기를 건네다가 윤석열 오빠라는 발언을 이제 했고요.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이거 법사위원장 사퇴해야 된다. 여성을 모욕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여성 비하다, 뭐 또는 뭐 저 모욕적 발언이다. 일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 뭐 법사위원장을 사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사위원장으로서 회의 상황에서 특히 공식 석상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쓰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여야 국회의원들 간에도 개인적으로는 뭐 선배 또는 뭐 형 동생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하고 사적인 자리가 구분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장관이 대통령하고 선후배 관계라고 해서 그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뭐 선배님이라고 하든가 대통령한테 이 동생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위원장은 그 자기가 하는 그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위원들을 존중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끌고 가는 책임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이 잘못하는 경우에는 질책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위원장의 권한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용어로서 그다음 호칭으로 인해서 그 회의가 파행을 하거나 또는 위원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의 초선 뭐라 한 발언이나 예. 이번에 그 추미애 위원장의 오빠 발언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번 정도는 다선 중진 의원들이시고 국회 오래 했기 때문에 공개 회의장에서 유감 표명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앙금은 털고 가는 게 좀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 그다음에 법사위원장과 그래도 5선까지 한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니까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만 벌써 2가지고요. 이런 법사위 안에서의 어떤 사례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이게 참 이게 안 이거 좋은 왜 그런 사례예요. 걸까요? 예. 이게 그게 앞에 이제 정청래 위원장께서 또 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품격과 절제력이 보였잖아요. 그 덕분인지 그분은 지금 민주당 집권당 대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6선 의원입니다. 네? 6선 의원이면 지금 현재 지금 국회에서 제일 타선 의원이에요. 또 다음 후반기에 국회의장까지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7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이 다 이 법안 자구라든지 이게 다른 법들과 충돌 지점이 있는지 이 이제 법사위는 대한민국 국회가 이제 양원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원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국회의 품격이라든지 또 국회 전체 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인데 그 헌법기관의 인격들이 바로 존중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이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법사위원장이에요. 근데 이 법사위원장이 요즘 뭐 시중에 이러는 겁니다. 법사위 언제 열리지? 법사위 열리면 이제 추나대전 또 이번에는 누가 어떤 또 일을 벌리지? 이런 식의 희화 조롱거리로 급기야 뭐 윤석열 오빠라는 이런 그거는 여성 비하 아무리 여성이지만 여성 비하 발언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여성 비하 발언이고 더군다나 동료 의원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런 희화시키는 이런 그 법사위원장으로서의 회의 진행 또 이런 부분은 빨리 사과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법사위가 지금 정상화되는 길은 아직도 요원하잖아요. 왜 교섭단체 간에 이렇게 각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로서 교섭단체에서 결정한 법사위 간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을 이 호선 절차인데 그걸 갖다 추미애 위원장이 언제부터 간사 호선하는 절차에 직접 투표를 갖다 놓고 기표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경우가 없거든요. 이런 볼상사하고 이런 거 다 적고 나경원 의원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위원 선출해주고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지난번 나경원 의원이 발언이 좀 강한 부분, 초선 발언 부분에 대한 사과하고 또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오빠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가했다.
이렇게 사과하고 국민들한테 좀 이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가 제대로 작동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 왜 그건 그러는 걸까요?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음에 지금 한간에 벌써 뭐 경기도지사 민주당 지금 후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다.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강성 지층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미애 위원장이나 정청래 당 대표 입장은 집권당이에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을 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당내 정치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내 정치는 강성 지층이 주도하더라도 집권당은 국민을 보는 측면에서 야당 존중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끌고 가는 그 책무를 다해야 되는 건데 왜 이러는지 그렇게 한다고 뭐 경기지사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해석인데,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모습에 지금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지방선거와 맞물려서요.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게 꼭 뭐 그런 정치적 다음 행보에 누가 유리할지는 그것도 국민의 선택인 거고요. 일부에서는 뭐 나경원 대표 의원도 저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뭐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떠나서 네.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법사위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